브리튼 섬에 또 아일랜드 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세기, 10세기, 11세기경에 북방에 있었던 바이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싹 바꿔놓죠. 자, 그런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큰 배를 타고 동북방에서 거친 북해를 건너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중세 유럽을 흔들어 놓은 주역 중에 하나죠.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또 이베리아, 이탈리아 남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역사를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놨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8세기, 9세기, 10세기에 이 바이킹들은 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원정을 했던가? 이런 걸 따져보면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이 당시에 아마 너 소빙하기가 찾아온 게 아니겠느냐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나마 짧은 여름 동안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생을 영위했는데 그 여름마저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가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유럽 전역을 찾아와서 이렇게 여러 약탈 전쟁을 했는데 뭐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시면 이 바이킹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시리즈가 있어요. 캐나다와 아일랜드 합작 드라마인데요. 바이킹의 유럽 진출을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일대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시즌 6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꽤 많이 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뭐 재밌는데 좀 더 뭐랄까 좀 미화한 경향이 있다. 뭐 당연히 제작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들 입장에서는 미화가 되지만 이 바이킹의 침입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동북 쪽에서 찾아온 정말 미치광이들, 약탈자들, 동아시아를 보면 뭐 흉노족, 나쁜 짓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밀었죠. 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오늘날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지역의 데인족, 이 노르드인, 북쪽인들을 통칭해서 바이킹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리튼, 아일랜드, 프랑스, 키예프, 루스, 시칠리아 등의 여러 곳에 찾아갔었고요. 북서 유럽, 동유럽, 북대서양, 멀리는 북아메리카까지도 찾아갔었다. 뭐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이렇게까지 갔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노르드인이 살던 그런 곳이죠. 덴마크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해안가에 이 노르드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잉글랜드 동부, 여기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를 가가지고 잉글랜드 동부를 차지하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와서 오늘날의 더블린,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을 또 침입을 하게 되고요.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노르망디라는 곳을 건설하죠. 또 지중해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탈리아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이탈리아 남부를 정벌해서 시칠리아까지 해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죠. 또 이 스웨덴 동쪽에 살던 사람들은 내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을 타고 쭉 가가지고 여기 드네프르 강을 내려오다가 키예프라는 곳에 도시를 세우죠.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예프라는 곳이 이때 세워진 도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흑해를 지나서 보스포러스를 지나가지고 지중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편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서 볼가강을 건너서 카스피해까지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뭐 노예도 잡아가고 뭐 보석도 잡아가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주를 해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했다는 거죠. 루시, 원래 이 스웨덴 살던 바이킹들을 루시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변해가지고 러시아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쪽의 땅을 이제 확보를 했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노르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간 사람들은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름이 그린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린란드라고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빈란드, 캐나다 동쪽까지도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메리카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바이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은 갔다가 뭐 별거 없다라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잉글랜드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오는 바람에 요 잉글랜드 동쪽의 대인족에 의해서 유럽 왕조가 세워집니다. 자, 대인족은 주로 덴마크에 살던 사람들이 대인족이에요. 자, 노르웨이 쪽에 살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 스코틀랜드와 이쪽 해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아일랜드 더블린 쪽으로 나라를 세운 거고, 여기 덴마크에 가까운 대인족들은 잉글랜드 동부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트 앵글리아, 머시아, 노썸브리아가 점령이 되게 되고요. 에식스 왕국의 런던까지도 이렇게 빨간색 땅이 점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르드인들이 와서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배층의 말이 그 지역의 주요 언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는 켈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켈트어가 있었고, 뭐 약간의 라틴어도 좋았겠죠. 그러다가 고대 노르드인들이 이 땅을 점령해서 지배층이 되는 바람에 영어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트리어스 데이, 전쟁 신의 날이지 튜스데이가 되고요. 오딘스 데이, 죽은 자의 영혼의 날이 웬스데이가 되었다. 토르스 데이는 토르 신의 날인데 드럴스 데이가 되었고요. 프리그스 데이가 사랑과 미의 여신의 날인데 프라이데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속에 대인족의 어떤 단어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프랑스어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라틴어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 지배층들이 들어와서 여기 언어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르드인들이 들어와서 잉글랜드 동부에 이 땅을 쭉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그러면 여기 살던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켈트족 있다가 켈트족을 저쪽 물려나고 앵글로 섹슨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앵글로 섹슨족이 7개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 중에서 북방, 동방의 4개 왕국은 멸망을 해버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섹슨족의 그 나라가 웨식스였어요. 그래서 웨식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바이킹족들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이름 붙이는 영국 사람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알렉산더도 대왕이라고 붙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대왕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웨식스 왕국의 왕이었는데 바이킹의 침입을 막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머시아나 노썸브리아, 이스트 앵글리아의 충성 맹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를 없애버리진 않았지만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 알프레드였던 거죠. 그래서 웨식스를 부흥시킨 대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이킹에 대항해서 잉글랜드를 지킨 영웅으로 칭송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알프레드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에셀스텐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에셀스텐은 알프레드는 다른 지역의 패권 정도를 차지했을 때에 비해서 아예 이 사람은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오히려 노르드인, 바이킹족의 땅까지도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지배자가 돼요.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 시대를 보면 앵글로족, 섹슨족과 이 바이킹 노르드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혼혈도 이루어지고 언어도 통합이 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를 보여요. 그 중에서 그 시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에셀스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을 통일했던 최초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까지 침공을 하고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학문의 부활을 시켰다 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에셀스텐 왕이 여기 뭐 주교겠죠? 주교한테 뭔가 이렇게 바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왕, 웨일스까지 지배한 브리튼 섬의 왕중왕 자리도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셀스텐 시대에 오면 요 브리튼 섬이 하나의 패권 지역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를 뒤에서, 자, 에셀스텐은 섹슨족의 왕이었는데 이 시대가, 요 다음 시대에는 크누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누트는 바로 대인족이었어요. 자, 대인족의 왕자였던 크누트가 잉글랜드를 침공을 합니다. 저 에셀스텐에 의해서 이게 하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럼 에셀스텐의
이 왕조만 무너뜨리면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하나하나 공략을 해야만 되는데 이 SLS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지다 보니까 이 대인족 입장에서는 이걸 찾아기 더 편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크누트가 잉글랜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잉글랜드 왕이 오릅니다. 여기 덴마크는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잉글랜드군을 이끌고 덴마크로 가서 여기를 침공을 한 다음에 잉글랜드와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까지 합쳐진 북해 제국을 만듭니다. 잉글랜드는 직접 통치를 하고 스칸디나비아는 간접 통치. 거기서 패권을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정기적으로 신하가 되겠노라라고 하는 어떤 패권 체제로서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해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크누트 당대에만 이게 유효를 했고 크누트가 죽자마자 이 북해 제국은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더 이상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잉글랜드 국민과 교회를 지지를 받으면서 잉글랜드와 덴마크까지 영유했던 최초이자 또 마지막 바이킹의 왕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만큼 뛰어난 통치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잉글랜드인의 지지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회와 수도원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와 수도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개종을 해야 되고요. 후원을 해야 되죠. 또 법을 만들어 세우고 그 지방의 다수 사람인 앵글로색슨의 관습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덴마크인과 잉글랜드의 화합에 주력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군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합치고 문화도 합치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교회겠죠. 교회 문화를 후원을 하고 이럼으로써 나라를 안정시켰던 왕으로 자리 잡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덴마크 문자와 앵글로색슨 문자가 혼용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더스데이, 튜스데이가 요일에 노르드어가 이제 합쳐지게 된 것, 바로 이때의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물론 지배층이 이 노르드이니까 그 노르드인이 쓰는 말을 당연히 피지배층은 써야 되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크누트 같이 이렇게 현명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통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는 합쳐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영어에 스칸디나비아 어원 단어가 3,000개나 들어오고요. 지명이 1,500개나 있더라. 그래서 이 크누트라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통치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